복구는 안 되는 거야.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날은 뭐 통 잠도 못 자고 해서 잔다고 이걸 해결되고 안 잔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김아부 하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진짜 나는 젖어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주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자, 이렇게 비 피해가 큽니다. 복구에 안간힘을 쓰는데 전국 피해 복구 상황, 피해 지역 주민들 목소리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비가 오늘은 많이 오지 않아서 복구에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피해 복구 상황,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잠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사망자만 33명이 나왔고요. 이재민도 7,800여 명입니다. 이렇게 피해 시설로 접수가 된 걸 기준으로 해도 한 2만 4천여 건이 전국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어 도로, 교량 같은 공공시설은 물론이고 주택 파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접수가 됐고요. 이 가운데서 한 1만 4천여 건, 그러니까 61%가량이 응급복구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응급복구. 당장 뭐 차단이게 하고 하는 이 정도를 네. 지금 끝낸 거고요. 자, 응급복구율이 60%대고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피해 복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안까지 밀고 들어온 흙더미입니다. 수재민들이 엄두도 못 내던 복구 작업에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진짜 저 같으면은 진짜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정말로 주변에 도움을 막 절실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복구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쓰레기 못 쓰게 된 가전제품 다 갖다 버리고 동네에다가 버리느라고 뭐 시간이 거기다 많이 썼어요. 잠시 빗줄기가 주춤하자 복구 작업에도 속도가 붙었는데요. 중장비를 동원해서 무너진 주택과 가구를 정리하고 한쪽에선 군인 장병들도 손을 보탰습니다.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룻밤새 무너진 집을 멍하니 바라보던 수재민의 모습입니다. 봉사자들에 대한 고마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김아부 하는데 얼마나 안쓰러운지. 진짜 나는 젖어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해주는데 진짜 기가 막혀서. 자, 지금 수재민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당장 뭐 급한 것도 있지만 특별 재난 지역으로 본인의 지역이 좀 선정되길 다들 바라는 마음이겠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중앙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수해 복구 작업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재난 지역에 대해서 95년 이후로 다 뭐 사망 경우 1,000만 원, 뭐 침수 경우 100만 원 정도로 보상금이 책정돼 있었던 걸 2배로 또 당해서 올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한시가 아쉬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겠죠. 자, 이번 비 피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인재다라고 주민들이 입을 모으고 있는데 급격한 댐 방류가 피해를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밭이 그 댐 방류에 잠긴 충남 금산 지역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입니다. 물이 빠진 인삼밭은 진흙펄로 변했고 재산 피해는 어림잡아서 300억 원이 넘습니다. 금산 사람들은 이게 생업보다도 주업이란 말이에요. 여기 목숨줄이 여기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에 젖은 인삼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이지만 아직도 꺼내지 못한 인삼과 한약이 내부엔 가득합니다. 값어치로 치면 20억이 넘습니다, 지금. 예, 지금 좀 피멍이 들었는데 뭐 그걸 조금이라도 건지려면 저희들은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수재민들은 이번 수해가 용담댐 방류로 인한 인재라고 성토합니다. 비 올 때 물이 많이 내려올 때 같이 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인재라는 지적에 수자원공사는 민원 때문이었다.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래프팅하는 업체들 좀 있고요.
펜션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방류량이 늘어나게 되면 손님을 못 받으시는 거죠. 이게 위험하니까. 자, 피해가 컸던 지역이 뭐 섬진강 그쪽 지역도 있고 용담댐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커졌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어땠길래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미 장마 기간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7월 31일이었는데요. 네. 그때 이미 용담댐에 댐 저수율이 거의 네. 90% 육박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네. 이 정도면은 장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좀 수위를 내려서 나중에 가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에 수위 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초당 방류량을 300톤에서 45톤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앞서 민원 얘기가 나왔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비가 계속 내리는 상황이었는데요. 8월 7일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댐 수위가 거의 만수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이날 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방류량을 좀 더 늘려야 되지 늘려줘야 않겠습니까? 되는데. 그런데 초당 방류량을 300톤이 좀 안 되도록 291톤을 방류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밤 되니까 오후 8시쯤 돼서 문자를 처음 발송해서 초당 700톤을 방류하게 되는데 7일부터 8일 사이로 넘어가는 이 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 4시쯤부터 댐 저수량이 거의 한계치까지 육박하게 되니까 한 1000톤 정도로 늘리다가 갑자기 오전 10시쯤 돼서 2,500톤을 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시간 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오전 11시까지 이미 침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좀 더 방류량을 늘려놨으면은 좀 더 비가 내렸다 하더라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방류를 해서 제방이 무너지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이건 기상청 예보를 우리가 믿었던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100에서 한 200mm 전북에 내린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 4배 정도의 비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류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자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수자원공사의 피해 복구라든지 이런 거 좀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들이 뭐 섬진강 지역 같은 경우 전북 남으로 해서 5개 지자체가 이 서울 국무총리관 면담을 통해서 특별 재난 지역 신청, 지정 그리고 이 중앙 정부의 지원 대책, 재발 방지책 같은 것을 만들라라는 그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제 이런 게 대개 국가 배상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 비춰서 판단을 해본다라면 이게 예견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재난이었느냐.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일반적으로 홍수에 대비했을 때의 대비 태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저수량 자체를 충분히 그 평균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낮게 책정을 해서 충분히 대응을 했지만 그걸 넘어설 정도의 폭우였다라는 게 이제 간단한 취지거든요. 정말로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김성환 평론가가 소개시킨 것처럼 지자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충분히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판단 착오로 인해서 더 피해를 키운 것인지가 아마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사실은 수자원공사를 제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이미 한 8월 초쯤 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경기 북부 지역이나 이런 데가 비 피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이례적으로 긴 장마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었고 비도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마 전선이 움직였을 경우에 얼마든지 큰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기상청 예보만 바라보고 우리는 별로 안 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댐 수위를 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롭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피해 지역의 주민들도 그런 점들이 이제 답답할 테고요. 근데 이제 피해를 직접 입지 않았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기상 예보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해외 기상청의 기상 예보가 우리나라 예보보다 더 정확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네. 또 노르웨이 기상청이 포털에서 실시간 검색어로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애초에 7월, 6월 말쯤에는 7월 초에서 8월 초면 장마가 끝난다. 그리고 네. 폭염이 올 것이라고 예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부터 갑작스럽게 장마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 노르웨이, 핀란드, 또 미국의 이제 아큐웨더 같은 것들 아니면 영국 BBC의 날씨 예보라든가 일본 기상 예보 같은 거를 예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외국에 조금만 부담이 덜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폰 어플로 얼마든지 검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요즘 이거 아예 기상 망명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외국 검색 기상 사이트들 가는 분들을. 자, 우리 기상청 예보가 자꾸 빗나가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뭐 가장 근본적으로는 수치 예측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상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아주 정확한 관측값을 기록할 수 있는 뭐 기상 위성을 띄운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네. 어느 정도 지금 구름이 이동하고 비를 얼마나 품고 있고 바람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 측정값을 집어넣었을 때 앞으로 어떤 기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예측 모델이 있어야 하고요. 네. 그 예측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기상 예보관이 또 사람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예보를 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건데요. 각 단계마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가장 큰 건 우리가 슈퍼컴퓨터 지금 사들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슈퍼컴퓨터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기상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모델이 아직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성능이.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도 계속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네. 슈퍼컴퓨터에 있는 기상 예측 모델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애초부터 기본 베이스가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한국형 모델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네. 한 10년 정도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서 올해 4월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올해부터? 예. 올해 4월부터 적용해서 6월에도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네. 거기 한 5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이 돼서 기상 예측 모델을 만들었지만 아직까지 누적된 자료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 때 만드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동해서 예측 모델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 장마 관련 소식은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고요.